1교시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바라본 바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사 안에서 이 한반도 인근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에서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국 그리고 한국 근처에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반도에 살았었던 사람들도 선사시대 이전부터 해로를 활발히 활용합니다. 이건 똑같이 암각화의 세계적 있죠. 한국 선사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암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어요? 이제 가볼. 예,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네. 첫 번째 오른쪽 입구에 크게 이 암각화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도 네.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도 있고요. 고래도 막 그려져 있고. 이미 이 시절부터 바다를 통해서 많은 생산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그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암각화인 거죠. 아무튼 선사시대 때부터 해로를 활발하게 이용합니다. 주로 어디랑 이용했을까요?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 한반도가 이렇게 해로를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네. 요즘에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늑도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사천 쪽에 늑도 유적지라는 곳이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활발하게 유적 발굴이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적이 없었던 다양한 외래 문물이, 유물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초기 철기 시대 혹은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 유적들인데, 여기에는 중국, 낭랑, 일본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이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의 양식이 여기서 갑자기 막 발굴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중국, 일본, 낭랑, 심지어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하필 경남 사천이에요? 지금 왜 인천이 막 여기저기 많이 파는데 인천이 아니라 사천인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유물이 국제적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그다음에 무덤에서 발견된 매장 자세 같은 것들이나 무덤 양식을 통해서도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거는 한반도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무덤 양식은 아닙니다. 묻는 방식이 다른 거죠. 동남아 쪽에서나 발견되는 것이 여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 내부를 보면 동북아 지역 쪽쪽 내륙 위쪽에서 생활하던 온돌 문화 이런 것들도 여기 존재를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위치 때문입니다. 한반도 안에서도 황해안의 무역 거점이라고 한다면 낭랑, 여기가 낭랑인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일본과는 좀 멀겠죠? 그럼 어디 한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남해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남해안의 사천 지역 쪽을 거쳐서 여기를 통해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대만에서는 해류상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도 가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낭랑이나 중국으로 가기 위해선 다시 한반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해로가 가까웠던 게 늑도였죠. 동남아 쪽에서부터 일본을 거쳐서 오기도 하고 중국을 거쳐서 낭랑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무역 거점으로서의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던 곳이 늑도였었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아무튼 고대 이 시절에 동아시아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허브와 같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요.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우수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갖다가 팔 것들 혹은 가져다가 쓸 것들이 많았을까에 따라서 무역의 거점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낭랑 지역이 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과 가까웠었던 적 중심으로 혹은 저 낭랑에 있는 물건들을 탐냈었던 나라들, 그리고 저걸 어떻게든 우리 걸로 만들려고 했었던 나라들이 고대 국가 중에서 발전을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저 가까운 쪽. 여기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이 낭랑이거든요. 한사군 중에 하나죠. 근데 왜 낭랑이 핵심이냐? 낭랑은 한사군,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하고 네 군데의 정복지 만드는 곳 중에 낭랑이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뭐야, 저 중국 땅이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까지도 낭랑은 계속적으로 낭랑으로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민족주의가 강고한 이 시절에도 뭐 제1교포, 뭐 혹은 제중교포, 혹은 재미교포들이 3세, 4세, 5세로 넘어갈수록 내가 사실 한국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걸 잊어요. 그 문화에 더 익숙해지잖아요. 낭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사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여기는 한나라, 지금 중국의 한나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저들은 낭랑인이에요. 낭랑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아무리 3세, 4세여도 5세, 6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민자가 너 출신이 어디야? 한국이야. 나 한국이에요. 영어로. 라고 하면 느슨하게 연결되는 거는 있겠죠. 굳이 그거를 엄청나게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여기가 낭랑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한사군이고 중국 문화가 많이 있었던 곳이야 라고 하다 보니 중국과 무역할 때 다른 지역보다는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발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악을 해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랬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낭랑을 포함한 한사군을 장악해 나가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국가를 성장시켰던 한반도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 고구려 또 신라. 야, 이 확률을 틀리네요. 고구려 백제. 고구려와 백제. 백제입니다. 여기는 평양이잖아요. 평양. 틀리네. 평양 남쪽에 있던 백제와 고구려가 이 낭랑을 포함한 한사군 세력을 흡수하는 과정에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 낭랑이 무역 거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선점하면 중국 문화와 연결되기가 굉장히 수월했었던 거죠. 두 나라가 이 낭랑이라는 곳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대 이전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은 이제 늑도에서 이쪽 낭랑군을 장악한 백제와 고구려 세력이 점차 성장을 하면서 특히 백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 지역의 무역의 거점은 황해로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러기 좋은 곳이잖아요. 중국이랑 굉장히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연안항로를 통해서 남쪽으로만 내려가면 여기만 장악하게 되면 일본으로도 가기 굉장히 수월하죠. 그 나라가 백제. 네. 방금 얘기했는데 네, 백제. 초기에 이 황해의 무역 거점을 확보하면서 고대 동아시아의 무역의 허브 국가로 백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낭랑을 빠르게 장악했기 때문인 거죠. 동아시아는 일찍이 황해를 매개로 교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네. 공무역과 사무역, 약탈무역으로 구분을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뭐라 그랬죠? 불과 1시간 전에 조공과 채권. 그렇죠. 맞습니다.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고요. 관시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조공무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조공무역은 아까 조공을 바치면 책봉을 내리면서 물물이 교환이 되고 관시무역이라고 하는 건 이 조공의 과정이 일어나는 사신단이 중국에 가 있는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무역을 허가해 줍니다. 시장을 열어요. 그럼 그 안에서 서로 물건을 갖다 파는 거죠.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컸던 것 중에 하나가 호시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조공무역입니다. 무역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이 조공이라고 하는 행위는 공식적인 무역행위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했었던 거죠. 무역을 혹은 바다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솔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고 했죠. 네. 이때는 국가가 공무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공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요때 딱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시죠. 무역하면은 이거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장보고. 장보고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라 사람이었었던 장보고가 굳이 어느 나라로 갑니다. 일본? 신라 이때 이 시절에 신라 말기, 신라 하대 중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당나라. 당나라죠. 당나라는 이 시절에 대단히 해상무역이 발전했었던 나라였어요.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 황해안을 접하고 있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당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당나라 시대 이후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 중원을 장악한 어떤 나라라고 하면 그 이후로 송나라도 있고 원도 있었고 명나라도 있었고 청나라도 있었지만 당나라에 대한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원하면 저기 있었던 나라 옛날부터 당이지 뭐 라고 하는 인식이 세질 정도로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번성하기도 했었고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교류 속에서 성장하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민족들한테도 중원하면 그냥 당나라인 거예요. 그랬던 나라에 장보고라는 사람이 신라에서 당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갔을까요? 무역하러. 무역만 하러. 기술? 신라가 이 시절이 되면은 나라가 아까 좀 망. 어려워진다고 했었죠. 네. 신라가 어려워졌었던 이유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의 어떤 한계들, 내가 육두품이면 혹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그냥 평민이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쟤보다 똑똑한데. 쟤보다는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당나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민족들에게 과거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신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으로 신라 안에서는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지만 내가 당나라만 가면 거기서는 내가 장군도 될 수 있고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관직도 얻을 수 있다. 가는 거죠. 가서 중국에서 군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여기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황해안을 접하고 있는 곳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아요. 제당 신라인이라고 불리는 당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라인들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무역 자체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의 이유로 이 무역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뭘까요? 차별도 뭐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문에 이렇게 다 뚫려 있다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활동하던 이 시절에 황해안에 굉장히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해적?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해적! 해적들이 이 무역선을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해 나가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장보고는 그 과정에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해적만 소탕하는 게 아니라 해적을 소탕한 다음에 내가 이 무역로를 장악할 수도 있겠고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 있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그리고 당시 신라의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해적들을 소탕해서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과 동남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 장소 하나를 빌려달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라고 합니다. 그곳이 장보고 하면 창해진. 그렇죠.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청해진. 청해진은 지금 어딜까요? 완도? 오! 뭐야? 한국사에서 유일한 이과라 그러지 않겠어요? 두분 문과 아니세요? 청해진 완도입니다. 완도에 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관장해 나가면서 해적들도 소탕하고 해적들이 소탕되면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10,000명이 가요. 10,000명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 거점이자 무역 거점이 되는 거죠. 청해진이.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 황해를 따라서 중국 남부까지 이어지고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가 이어지고 동남아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나 아라비아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무역로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죠. 뭐 동아시아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 일본의 그 중간 거점이었었던 청해진을 통해서 무역로를 장악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여기서 무역왕, 보통 이제 해상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무역왕. 사실은 이제 무역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장보고가 죽어요. 장보고가 죽었다고 해서 이 신라에 살던 무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이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완도일 필요는 없어요. 청해진일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황해를 접한 공간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해상무역에 종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나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상인. 신라 말에 이제 호족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렇지, 호족 들어보셨죠? 이제 나중에 이제 후삼국으로 이 호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후삼국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수종 씨라고 힌트를 드리면 될까요? 왕건입니다. 왕건 집안도 해상무역을 통해 돈을 벌고 제지 세력으로 성장했었던 호족이었던 거죠. 우와. 이들이 어디 있었죠? 해상무역을 통해 성장한 세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해안가 혹은 해안에서 강을 낀 좀 큰 공간이지 않을까요? 네. 몇 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개성입니다. 그래서 개성 혹은 이때는 개경. 배경. 개경 이전에는 송악이라고 아, 불렸던 요 공간. 여기 그 병난도 들어보셨어요? 병난도? 네. 네. 고려시대 무역의 거점이죠. 병난도. 음. 병난도를 따라서 예성강을 따라 쭉 들어가면 거기에 개경이 있는 거죠. 네. 해상 세력입니다. 고려는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이 만든 나라예요. 당연히 해상 무역을 권장했겠죠. 굉장히 무역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영어로 뭐예요? 코리아. 코리아죠. 코리아가 어디서 온 말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고구. 고려라고 하는 말이 외국에 건너가게 되고 뭐 꾸리아, 꾸레야, 꼬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렸었던 이름이 코리아로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나라를 명, 청, 송, 원 있었지만 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이 조선으로 변하건 대한제국으로 변하건 한국이 되건 한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려라고 부릅니다. 왜? 그게 예전부터 전통처럼 이 지역은 원래 그냥 꼬리야지 뭐.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당시에 무역과 특히 해상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던 나라였고 그 나라가 처음으로 유명해지고 물론 신라도 교역은 했습니다만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았었던 애들은 그냥 꾸리아에서 살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딱 굳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고려 시기에는 무역이 그만큼 번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외국에 알려지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변사 무역선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본 복원한 거기는 한데 굉장히 큽니다. 1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배이기도 했었고 이 배가 지금 여러분들 그 로또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게 신안 앞바다에 스쿠버 다이빙 하러 들어가가지고 보물섬 그런 거 이제 파가지고 배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크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역사 속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해운업이라고 딱 불릴 수 있을 만한 무역 활동은 많이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아까 그게 공무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게 해결되기도 했었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런 조공무역이나 호시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여긴 또 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사치나 사치품을 취급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귀족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 귀족들이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양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특유의 특징들이 있었고 그건 양반뿐만 아니라 왕들도 그랬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뭐 이런 문화가 아니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욕심내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축소되게 되고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랑도 만나고 아메리카와도 만나고 동남아하고도 만나지만 그 만남을 직접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중국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물건들을 양자간, 이 삼자 간의 무역을 통해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공을 통한 육로를 통한 무역
또 하나는 외관이라고 하는 그 부산에 있었던 그 한 군데를 통해서 일본이랑만 연결이 되면 되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배들이 떠요. 배들이 뜨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세금 걷는 용도로만 씁니다. 이 배들이 이게 다 보면 이게 해운인 건데 강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강에서 서해안 연안을 황해안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한강을 통해서. 그걸 조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은선을 통한 그런 정도 수준의 서로 간에 그냥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거지 크게 여기서부터 뭐 옛날에 신라 혹은 고려가 했었던 것처럼 중국으로 배 타고 넘어가서 상업 활동을 해가지고 동남아로 내려가가지고 물건 갖고 일본으로 팔고 이런 행위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운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세기 말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항해 시대의 파도가 조선으로 몰아치기 시작을 하게 될 때 이게 조금씩 꼬이는 거죠.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렇게 굴러갈 수 없는 세상이죠. 이미 16세기 이후로 유럽과 동남아, 아메리카는 서로 무역을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바다를 장악해 나가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로 19세기가 접어들면서 벌어지는데 이때 조선은 여전히 바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만 돌고 있고 왜 중국을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다 있는데 뭐하러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사실상 해운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뒤늦게 출발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관영 해운과 민간 해운으로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분화가 되면서 19세기 말쯤 되었을 때 유럽의 모양새를 따라가려고는 합니다만 관영 해운 같은 경우에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외교관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근대 증기선 하나를 갖고 와요. 그리고 해운회사, 관영 해운회사인 이윤사를 설립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증기선 한 대 딱 도입해가지고 무역을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더 안타까웠었던 건 이 시절이 되었을 때 유럽의 모양새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서 성장했던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죠? 일본? 일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좀 아는 역사가 좀 나오는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유럽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꼬입니다.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꼬이는 거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장악만 한다면 무역 통로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아까 조선에서 만들었었던 그 관영해운이 이 일본 우선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독일 해운회사에 다시 위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러일 전쟁 이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권리를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 건 일본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관영해운의 역사는 끝납니다. 민영해운도 비슷하죠. 뭐 조선시대 내내 이 해운업을 하는 민영회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본이 집적되고 그들이 큰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대양으로 나아갔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회사의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요. 아까 조은선 중심이었고 물론 이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의 어떤 그런 무역회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무역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개성상이 이런 것도 개성상, 의주의 만상 이런 상인들이 있긴 있지만 이들의 규모라고 하는 게 유럽 열강이나 일본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진 해운회사와 비교했을 땐 작아요. 그러면 규모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해운회사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규모 회사였기 때문에 일본 회사, 큰 규모의 일본 회사가
조선 대한제국으로 딱 넘어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흡수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영회사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1905년에 사실상 식민지화를 만들었었던 일본 제국이 통합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일본인들이 만든 회사들 중심으로 민영 해운 회사들이 정리가 싹 되는 거죠. 사실상 조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해운 회사는 거의 없어져. 굉장히 아쉬운 역사인 거죠. 이게 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훨씬 더 노골화가 되고요. 기존 해운 회사뿐만 아니라 항로도 통합시키고, 항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해양수산부리 선생님, 네. 항로 지금도 항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대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고 기존 해운 회사도 싹 정리해서 우리가 지정한 회사, 우리가 지정한 항로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변경해 버리는데, 근데 그 항로와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겠어요? 누구한테 유리한? 일본. 당연히 이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간, 그렇게 조선 우선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회사도 통합시켜버리고 항로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1년 만주사변 이후로는 방향성이 또 변하겠죠. 만주사변 이후로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잖아요. 만주사변 이후로 동아시아의 역사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그 이후로는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데 그 중국과 경쟁하다가 중국마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영국과 미국과 경쟁하는, 그러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의 시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수탈 혹은 어떻게든 여기를 개발시켜서 더 뜯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조선은 다른 의미예요. 지리를 볼까요? 일본에서 이제 만주를 넘어 중국을 넘어 태평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조선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육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전쟁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를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됩니다. 그럼 무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서 이 공간의 주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은 재편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전쟁에 맞게끔 무역 시스템도 변화해 나갑니다. 산업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전시 통제가 강화되면서 나중에 42년 이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배가 있으면 이제 42년 정도가 되면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영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배도 그냥 무역선으로서만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이 이제 너무나도 전선이 넓어졌잖아요. 이들도 전쟁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되는 도구로 전락한. 그럼 그건 무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쇠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전쟁을 위한 도구로 굳어지게. 사실상 이 시기까지 이 한반도에 있었던 해운업은 쇠퇴만을 계속 거듭해 나가고 있는 거죠. 45년 8월에 광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광복 이후로도 미군정 그리고 6.25 전쟁을 겪어 나가면서 사실상 해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만한 돈도 없거니와 방향성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도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국가 산업의 핵심적인 무엇을 증진시키잖아요. 한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수출. 그렇습니다. 수출이 답인 시절로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게 해운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수출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섬이에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여기서 우리가 캘 수 있는 원료가 있다거나 뭐 에너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뭐 천연가스가 발견돼서 꽤 오랫동안 캐기는 했었지만 석탄 정도인 거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원자재가 나오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통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 말고는 사실 큰 답이 없는, 그래서 수출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냥 정부 정책이 수출 하나에 집중돼요. 산업의 기반 자체도 그렇습니다. 원래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을 때의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은 경공업이죠. 이때 수출을 뭘로 했을까요? 어떤 물건을 팔았을까요? 천, 꽃, 옷도 팝니다. 섬유라고 보통 표현하죠. 섬유. 또 팔 수 있는 건 다 팝니다. 주로 파는 게 아까 이제 섬유이기도 했었고 다 팔아요. 머리카락도 팔아요. 가발도 팝니다. 또 신발 팝니다. 쥐도 팔았어요. 쥐가죽. 쥐가죽. 이거 되게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였어요. 쥐를 잡아서 쥐 가죽을 벗겨서 코리아 모피코트. 그게 지갑도 하고 옷도 만들고 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징그러워. 징그러워서요? 그 다음에 다람쥐. 이런 거 갖다 팔고. 머리 밀어가지고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공업이죠. 경공업. 그런데 경공업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경공업이다 라고 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팔 수 있는 물건의 종류라고 하는 게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64년이 되면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됐을 때 목표를 굉장히 크게 잡아요. 연간 100억 달러까지 가자. 그러니까 1억 달러로 64년에 이뤄냈는데 77년에 13년 만에 100억 달러까지 판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경공업만으로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뭘 팔아야 될까요? 중공업. 그렇죠. 예. 중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이다. 중화학공업화라고 하는 걸 70년대에 이루어내면서 철강, 조선, 자동차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억 달러까지 수출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한 번 위기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와 이렇게 한번 위기를 겪을 수도 있나 수출이? 라고 하는 위기를 한번 겪어요. 그게 제1차 오일 쇼크를 겪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가 딱 터졌을 때 엄청 타격이 컸어요. 왜냐면 국가 경제 성장의 방향성을 중화학공업화로 정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화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가 있죠. 석유입니다. 석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중화학공업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때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거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이겨냅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죠? 석유가 나는 그렇죠. 기름이 나는 나라죠. 중동입니다. 근데 중동이 이때 떼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보통 돈 많이 벌면은 뭘 하죠? 기간 산업을 육성합니다.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건물을 때려 짓는 거죠. 그걸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때 중동으로 많이들 넘어가는 게 이제 1차 오일 쇼크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특히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이런 여러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가면서 이 위기를 처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72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는 합니다. 뭐 공업단지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물론 울산, 포항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만들긴 했지만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창원이나 남해안을 중심으로 공업단지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해운 산업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70년대가 되면 중동으로도 가야 되고 동남아로도 가야 되고 유럽으로도 가야 되고 왜? 팔 게 많아지니까요. 자동차도 팔고 배도 팔고 뭐도 팔고 팔아야 되니까 해운 산업이 굉장히 크게 융성을 하게 되는데 제1차 오일 쇼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위기가 지금까지 3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석유 파동이에요. 제2차 오일 쇼크입니다. 네. 2차 오일 쇼크가 딱 이제 막 해운업이 와 진짜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100억 불이나 팔고 연간 100억 불이나 팔고 와 우리나라도 이제 중진국 정도는 올라가려나? 했을 때 이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이 기름 받으러 가는
사진이거든요. 이때 그냥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섰어요. 기름이 없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죠. 원래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 망할 거다라는 생각하면서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해운업도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업체가 몸집을 과도하게 키웠었던 거죠. 이게 해운회사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 하나의 해운업체들도 물량을 어떻게든 빨리 확보로 수출이 답이라고 하니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리었던 거죠. 그런데 기름값이 뛰게 되면 다 연쇄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회사들이 이 오일 쇼크에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내 해운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82년 기준으로 1,0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요. 선박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졌는데 상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사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선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럼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망하죠. 도산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80년대 초반까지 위기가 끝도 없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60개가 넘었었던 선사가 원양항로 8개 그룹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하고요. 동남아, 한일, 특수선 이렇게 그룹별로 분담하는 항로를 정리를 하게 되고 업체도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84년서부터 굉장히 큰 기회를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1984년입니다. 해운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이 한국이 보통 박정희 정권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시기가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이 84년 이후로는 이 그래프가 꺾여요. 이렇게 성장해요. 보통 84년 이후의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격이 낮아진 세 가지. 그래서 삼저호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근데 뭐가 삼전지 몰라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본다고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기름. 삼저호황이라는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성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기름, 유가, 또 오야 저금리. 수출을 위해 하나가 가격이 낮으면 달러입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낮았어요. 유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달러도 낮고. 그럼 수출의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해운업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해운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도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출액이 어마무시하게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급격히 치솟게 되는 거죠. 이때 대한해운공사가 한진해운에 흡수합병 됩니다. 뭐 지금은 한진해운이 없지만. 그다음에 이때 고려해운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도 원양 부분을 현대상선에 매도하면서 양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라는 양대 해운업체가 경쟁을 시작하게 되고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불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1차 오일쇼크 이후에 2차 오일쇼크 이전까지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몸집도 불리고 선사들도 늘리고 빚 내가지고 배 사고 큰 배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잘 팔리니까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만 가면 돼요. 그때 터진 일이 IMF 위기인 거죠. 이때 우리 이제 선진국 될 수 있으니까 OECD에도 가입하고 뭐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선진국이 하는 대로 이제 하면 되고 기업들 우리 수출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빚 더 내. 은행에서 막 빌려줘요. 금융회사들도 엄청 많아지고 많아진 금융회사들이 저리로 해운회사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럼 그 돈 받아서 부채율이 높아도 우리가 지금 호황기니까 더 물건 팔면 되지
수출로 우린 먹고 사는 나라잖아 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팔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던 시절이 삼조공황 시절부터 이어진 호황기였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죠.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국제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순간 해운업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려가는 데는 해운업체입니다. 왜? 몸집 불리기 일단 규모가 크잖아요. 배 하나 사는데도 돈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을 빌려야만 굴러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나라 경제가 먹고 살만 할 때는 큰 돈을 빌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의 위기가 닥치면 직방으로 위기를 맞는 곳은 해운업계인 거죠. 그래서 IMF의 나라 운영을 맡긴 거죠. 그런데 IMF에서 공고합니다. 금융기관에. 부채 비율 200%로 조정을 해라. 그런데 해운업계는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대상선이 주요 자산들을 매각을 하게 되고요. 한진해운도 부채 비율을 이제 200% 이하로 맞춰야 됐기 때문에 선박을 매각하면서 그거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규모가 팔아야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쪼그러들거나 아니면 이것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회사들은 도산합니다. 2차 오일 쇼크 때랑 똑같은 일이 또 이렇게 벌어졌었던 거죠. 해운 회사의 총 톤수가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 36%가 줄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축소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장 컸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해운의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IMF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대한민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평가를 늘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운업계도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일단 부채 비율도 200% 이하로 줄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초에는 안정화가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IMF를 이겨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성장해볼까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행위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진해운 현대상선이 성장은 하죠. 세계 4위, 세계 15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해운업의 그 성장 과정에 맞게끔 같이 변화를 합니다. 정보 시스템, IT 뭐 이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하면서 종합화, 통합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서 성장을 하고 이 두 회사도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한 번의 위기가 또 있죠. 또 와요. 세 번째 위기 뭘까요? 망하나? 한국 경제가 경험했었던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컸던 최근의 위기. 금융쇼크. 그렇죠.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변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터지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미국발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의 해운 업계에 들이닥치게 그렇게 되면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원래 이 시기에 외항 선박 규모가 굉장히 컸음에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위기를 맞았었을 때와 비슷한 경로를 걸어갔었기 때문에 이 성장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되고요. 가장 큰 해운 업체였던, 해운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도산의 위기로 빠져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2016년에 공동관리를 신청을 하게 되고 8월 30일에 법정관리 그리고 2017년 2월 17일에 4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한진해운이 공중분해되는 우울한가요? 네. 우울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로 나아갔던 선원들. 선원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뱃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여러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불려왔지만 선원은 국제적으로도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 선원은 곧 항해자
이고 배의 승무원이지만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름으로 불렸었던 자들입니다. 앞서서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강조만을 제가 꾸준히 해왔지만 국가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정책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해운업에서는 그들이 선원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선원들이 한국의 해운업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 하나 꼽아라?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선언. 한국의 선원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선원들 입장에서는 바다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이 시절에 수출로 먹고 살았었던 이 무역 구조에서 선원들은 외화 획득의 창구로서 바다를 활용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90년대 무렵부터 한국의 선원들의 구성원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선원들이 증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게 선원들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무역을 하는, 수출을 하는 그 배들에 서로 타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면 최근에는 어선에 승선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변화 과정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결국은 선원들 구성의 변화는 한국 해운업계의 흥망성쇠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거죠. 지금 한국 해운업계가 불황을 맞기 시작하면서 굳이 젊은 사람들이 그 배를 안 타게 되고 그러면서 고령화가 되고 굳이 내가 무역선에 타지 않아도 거기 외국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어선을 타면서 이렇게 변화 과정을 겪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에 한국 선원들의 특징들로 굳어지고 있는데 한국 선원들이 끊임없이 성장과 쇠락을 반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선원의 성격과 위상도 부침을 거듭하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해운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선원에 대한 어떤 그런 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해방 이후로 이 선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다로 나아가서 국가 산업의 단초가 되기도 했었고 선망의 직업군으로 자리하기도 했을 정도로 선원들은 한국 경제 성장에서 스스로 뛰어들어서 한국 해운업계를 성장시켰던 원동력이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원 집단의 안정적인 성장이 없이는 지속적인 해운업의 성장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어떤 한국 해운업계의 그 선원들의 구성원 변화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선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바다의 항해자이기도 했었고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었고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었던 존재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해운업은 위기인데요. 제가 꾸준히 대한민국 해운업의 성장과 또 위기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해법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운업이 없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차별화된 전략과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글로벌 탑4 친환경 해운 국가로 도약하고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는
해법을 찾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해운산업의 경영안 및 활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는 국적선사라고 하는 이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제고와 위기 대응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적선사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국가의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해운업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세계사에서 쭉 살펴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적인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그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그렇게만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나라에서 방향성을 정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 뭐 그거 갖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떠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해운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한 건 국내 민간 기업들도 이를 나라의 발전 방향성에 맞게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해운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처럼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판으로 과거의 영광을 현재에도 또 누리고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쭉 해운업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다 그리고 한국의 해운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